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전학계나 말조심.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이 코너로 함께해 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최진봉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막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김용남 전 의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당선 확정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막 주바등처럼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을 졸여갖고요. 그러니까 그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뭐 천당과 그래요.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뭐 새벽 3시 가까이 돼도 유력이 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선거였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크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출구조사가 이렇게 바짝 붙는 걸로 나와서 많이 긴장하셨죠? 그렇죠. 저는 내심 뭐 10% 이렇게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한 3% 정도는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출구조사에서 0.6% 차이가 나는 거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과거 선거를 치러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 개표소에 따라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는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총선이나 과거에는 사전투표함을 나중에 그렇죠. 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많이 앞서야 출구조사에 제대로 안 잡힌 사전투표함이 나중에 까졌을 때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했죠. 대부분. 근데 0.6%라고 발표가 되니까 야 이거 지나보다 그래갖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죠. 예. 그래서 출구조사 발표할 때 민주당은 환호성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조상식 분위기였습니다만 예. 밤 12시쯤 해서 이제 뒤집어져서 예. 골든크로스가 돼서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3% 정도 앞서 나간다 이거는 뭐 내부 자료였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8%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마지막으로 돌린 거는 많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대부분 당에 계신 분들이 그걸 근거로 뭐 10% 얘기도 나오고 뭐 8%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특히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50%를 넘나드는 사전투표율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 사전투표 단계까지는 무조건 저는 저희가 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요번에 뭐 호남에서 누구는 뭐 높은 득표율을 예상한 분도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높게 득표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꽤 많이 졌을 거고 그래서 본투표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심 최종 투표율이 80% 정도 나오면 무조건 이길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나오면 한 3%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본투표율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3월 9일 날 이게 투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80% 정도 최종적으로 나와야 조금 여유 있게 이길 것 같은데 77% 조금 넘는 투표율이 잡혀서 가슴을 정말 많이 졸였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작은 표차. 예. 24만여 표차. 대통령 선거에서 24만여 표차가 현실적으로 예측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쨌든 절반의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어쨌든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 선거 전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는 절대 불리하지 않은 선거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절대 유리하지 않은 선거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저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큰 표차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낸 거는 선거 전략이나 선거 전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겸허하고 예. 반성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 교수님도 그 선거 당일날 아마 개표 방송하면서 끝까지 네. 예, 방송을 보셨을 텐데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8%, 7%, 5% 앞설 때는 당연히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고 보셨죠? 그렇게 봤죠. 네. 그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0.7인가요? 6인가요? 그 정도 차이였거든요. 네, 0.6. 예, 0.6. 그 정도 차이면 충분히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아까 김용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는 차이가 더 날 거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보니까 그보다 훨씬 적어. 그러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구나. 따라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예, 예. 그리고 추세 자체가 상승세였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고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였어요. 그러면 충분히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개표 방송 할 때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는. 그 정도면 아주 간발의 차라도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1% 2% 사이에 승리할 거라고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벽을 못 넘고 이게 정권 심판론이죠 한마디 예. 얘기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표차가 너무 안 났고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이 반반으로 갈렸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국민적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 선거는 끝났고 당선인은 결정이 됐고 또 이재명 후보도 승복하셨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잘 하도록 저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니 그 좋든 싫든 그 부분을 인정하고 또 국가가 잘된 방향으로 갈도록 기대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이제 그 개인적인 부분인 거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면 어쨌든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러나 이제 뭐 야당의 역할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가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서 바로 잡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수위 구성이라든지 내각 구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국민들이 또 거기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당선인에게 최고 교수님이 잘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줬는데 우리 김 전 의원님 그럼 패배한 이재명 후보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거 과정에서 다소 제가 거친 표현으로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뭐 같이 자리를 해주신 최진봉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를 응원했던 많은 국민들께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목표를 위해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다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가 뭐 과거보다는 지역 색채가 좀 엷어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지역적 투표로 이루어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 이념 갈등은 조금 옅어졌다고 합니다만 성별 갈등이 또 새롭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이 할 일이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새롭게 정부가 탄생하니까 윤 정부에서 이 갈등 해소하는 것 여기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지역 구도는 사실 당선자께서 호남에서 역대 저희 당의 전신 소속 후보들이 얻었던 것보다는 가장 많은 그렇죠. 후보 예. 득표를 하셨어요. 예. 제 기억에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10% 예, 10%입니다. 정도 예. 호남에서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보다 2~3% 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역 구도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은 더 걸리겠습니다만 이 지역 구도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그 외에 정말 큰 숙제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 선거 개표를 해보니까 20대부터 50대 여성들에서 저희가 표를 많이 못 얻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한 그 이하 연령층에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표를 이재명 후보보다 적게 얻은 거죠. 근데 당선자께서는 뭐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평생 내가 집밥을 해주겠다라고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이게 선거전을 거치면서 이상한 그 과정을 몇 개 거치면서 마치 마초 정당 비슷한 이미지가 입혀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반드시 개선하고 빨리 이 이미지를 떨쳐내야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여당으로서 특히 대중정당으로서 선거도 치르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가 입혀지는 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정말 큰 숙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 교수님, 네. 그 국민의힘이 선거전에서 여성을 갈라치기 했다 이런 주장이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제 세대포 이론, 네. 그 여성 갈라치기도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고, 또 이 대표의 호남 30% 목표 결국 실패했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가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박빙으로 끝난 거는 이 대표 책임이다. 이 대표 책임론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명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책임론은 특히 여성 지금 김영남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도 초전적인 책임이 있죠. 예. 그걸 본인이 막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편승해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는 윤석열 후보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지난번에 서울 재보궐선거나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그거 해가지고 재미 좀 보니 그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대선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별을 갈라치기 하면요. 지금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따라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성들이에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어떤 그 결집력이 보여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선거에 계속 이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인정 안 해요. 본인은 예, 세대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한 적 없대요. 예.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김영남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아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선거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그때 했지만 미안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이 될 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발언이지 자기는 성별 갈라치기 한 적 없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대체? 예, 알겠습니다. 그 이 대표하고 마철수 후보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다들 아는 주지의 사실이고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상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거든요.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중용될 수도 있다. 그럼 이 대표가 서 있을 위치가 좀 애매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선 이준석 대표도 이번 대선 과정을 좀 돌아보면서 뭐를 잘못했나 좀 성찰을 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 모든 사람이 실수 없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잘 못했던 점이 있더라면 그걸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당의 대표에 있어서 야당일 때 대표하고 여당일 때 대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당대표는 자기가 신경 쓸 게 당밖에 없어요. 하지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사실상 정부 여당이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야당의 당대표가 아니고 여당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달라진 위상이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좀 더 신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윤핵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장제원 의원인데 그래서 한때는 뭐 배구종군 한다. 당사에 출근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단일화의 정권 대리를 맡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바로 임명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 전 의원도 핵관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유 저는 뭐 거기에는 못 끼고요. 저는 핵관까지는 도저히 뭐 아니, 그 지금 등급은 아니고요. 그 언론에 네. 추측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네. 그리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용될 거다. 근데 김 전 의원은 거기 다 포함되잖아요. 아니 저는 뭐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도 있고 해서 그동안 밀린 일도 좀 해야 되고 그 일 지금 당분간 열심히 하겠고요. 근데 어디나 사실은 핵심 관계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청와대에도 핵심 관계자가 있는 거고 누구나 큰 일을 하거나 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소위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이번 선거 초반에 소위 윤핵관이란 말이 나오면서 윤핵관이 마치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나쁜 것처럼 인식되도록 좀 말이 만들어졌죠. 근데 특히 최종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그건 그야말로 후보와 가장 신뢰관계가 높은 사람, 내가 믿고 소위 정권 대사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단일화 논의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 일을 했고 당선 이후에 당선인 비서실장 직책을 지금 맡게 됐는데 저는 글쎄 많은 분들이 그 집안 사정 소위 그 많이 알려진 그 아들의 무슨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근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글쎄 자격이 없다 이런 거는 조금 그래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 이재명 후보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동감하고요.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인사였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코드 인사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김천 의원 말처럼 나하고 국정 상황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해야지 정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에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걸 엄청나게 비판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삼철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들 뭐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실 떠났잖아요. 예. 해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비판으로부터 좀 뭐랄까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정치의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옆에서 잘 본인의 철학을 그러니까 당선인이나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좌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게 비선이 되고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팀이 꾸려져 가지고 네. 대통령 선거 치면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러니까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정서가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문제도 뭐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실망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분들이야 지지자들은 그러겠지만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저렇게 윤핵관이 들어가는구나. 결국은 백의종군 하겠다는 말이 다 거짓이었나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여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 말든 본인은 이제 본인의 생각도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생각은 명확한 것 같고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연스럽게 거죠. 연결되는 건 예,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런 관계는 예. 장제원 그렇죠. 의원께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뭐 또 인수위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예. 많이 또 바뀌겠죠.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새롭게 참모를 꾸리고 내각을 꾸리면 야당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죠. 야당에서 분명히 또 코드 인사라고 똑같은 논리로 비판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권만 바뀌면 똑같은 걸로 비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자, 민주당은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오늘 김두관 의원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는 안 된다. 지방선거 필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패배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고 당이 그래 총사퇴를 했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그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번 대선에서 표차가 정말 0.7%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제 후보 전 지사가 정치에 바로 복귀하는 걸 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 이재명 전 지사 입장에서도 저는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보세요. 취임식을 5월 10일 날 하고 선거는 6월 1일이에요. 그럼 20일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선거의 결과도 그렇고 새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지방 권력도 거의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선방을 해서 절반 정도라도 가져오려고 한다고 하면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리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의 안으로서 이재명 전 지사가 전격적으로 등판하는 것도 고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상대당 관여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논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가 꾸려지는데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뭐 당대표도 책임이 있고 지도부도 책임이 있고 뭐 캠프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후보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니 뭐니 해도. 예. 근데 그 후보가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면 아니 그러면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왜 총사퇴를 했나요? 그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저는. 김용남 전 의원의 논리신 것 같은데 뭐 그 말씀은 이해는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예.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번 선거의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예. 실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예. 이런 실패가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막판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비전과 자질과 능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막판에 이렇게 0.7% 차이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깜깜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걸 단시간 안에 따라붙었던 것은 구도를 인물론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서 미래지향적 대선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작동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말씀은 패배는 했어요. 그거 맞아요. 그 패배의 책임이 후보에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절반의 지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이게 뭐 황망하고 황당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책임지는 모습일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상대 측에서 보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지자들 측에서 본다면 이거는 다시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예.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또 멀리 있습니다. 장애물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걸 꼭 넘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꼭 되기를 저희도 바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최진봉 송원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이었죠 오늘이. 네.